저는 경매로 1억 2,120만원에 낙찰받아서 새마을금고에서 1억을 대출받고 2천에 50으로 월세 세팅을 했습니다. 취득세 180만원, 장판 시공 20만원, 실투자금은 200만원 정도였어요. 1억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달 22만원입니다. 월세 50만원을 받아서 대출이자 22만원을 내면 매달 현금을 28만원을 만들었어요. 2년 후 시세가 올라서 1억 3,5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양도차익은 1,500만원, 2년 동안의 임대수익 28만원 곱하기 24개월 672만원이에요. 실투금 200만원으로 총 2,200만원을 벌었습니다. 1,100%의 수익률이죠.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자 재개발 재건축 투자 분야 1타 강사의 실전 투자 노하우를 꼭 간접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을 5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카지노 딜러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에 3, 4시간만 자면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한 결과 5년간의 경매 투자로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거부감이 확 들죠. 그게 바로 진입장벽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재개발 투자는 오래 걸리고 어렵고 위험하고 투자금도 많이 드는 줄만 알았는데 모든 것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빌라부터 상가 건물, 4천만원 투자부터 10억에 가까운 투자,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투자까지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투자 사례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게 풀어낸 책이에요. 2024 투자지역 추천 리스트 부록도 있는데요. 투자금대별 투자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 영상은 바로 내려야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 꼭 보시길 바래요.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는 빌 게이츠의 명언이 있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아니지만 행복, 가족, 건강, 관계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직장 생활로 월급을 아무리 성실하게 모아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에 3, 4시간만 자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5년 동안의 경매 투자로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100번 가까이 임장을 하고 60번 이상 입찰을 했습니다. 인천 재개발 빌라를 시작으로 서울 노원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에 투자를 한 결과 현재 150억대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현재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지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 투자자 채원이와 별림이가 있어요. 채원이는 2년 동안 100만원을 투자해서 10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별림이는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요. 뭐가 더 잘한 투자입니까? 하나, 둘, 셋. 채원이는 투자금 대비 10배의 수익을 냈어요. 별림이는 투자금만큼의 수익을 냈습니다. 10배의 수익을 낸 채원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100%의 수익을 낸 별림이보다 무려 10배나 더 큰 수익률을 달성했으니까요. 그런데 채원이가 1000만원을 벌 동안 별림이는 1억 원을 벌었으니 결과적으로 별림이가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이 다가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채원이와 별림이 중 누가 더 잘한 투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 그렇습니까? 채원이는 1억이 없으니까 1억을 굴려서 1억을 버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채원이는 투자금이 부족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종잣돈이 모이면 수익률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수익의 크기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54채를 투자했는데 그중 빌라는 딱 2채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천 서구 검암동의 빌라입니다. 공항철도 검암역 역세권의 신축 빌라촌에 자리한 매물이었어요. 이 동네는 공항철도 개통으로 홍대역, 서울역, DMC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맞벌이 신혼부부들한테 신혼집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유입되면서 이곳의 신축 빌라 가격은 상승세를 탔어요. 저는 시세 1억 3천만원짜리 이 경매 물건을 1억 2,12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경매에 입찰한 인원은 37명이었어요. 겨우 1,000만원이나 싸게 낙찰받기 위해 37명이나 몰린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풀피 투자가 가능해서였습니다. 이곳에 1억짜리 신축 빌라를 9천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80%인 8천만원을 대출받고 2천만원 월세 보증금과 월세 50만원을 받으면 1,000만원이 오히려 남는 거예요.
이런 경매 물건에 당연히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죠.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돈이 생기니까요. 당시 인천 최우서 변제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도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억 2,120만 원의 낙찰, 2천에 50으로 월세 세팅, 새마을 금고에서 1억을 대출, 취득세 180, 장판 시공 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실투자금은 200만 원 정도였어요. 1억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달 22만 원이었고 월세 50만 원을 받아서 대출이자 22만 원을 내면 매달 현금흐름 28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2년 후 시세가 올라 1억 3천만 원에 매도했어요. 양도 차익은 1,500만 원. 2년 동안 임대 수익 28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672만 원이 나옵니다. 실투금 200만 원으로 총 2,200만 원을 벌었어요. 1,100%의 수익률입니다. 바로 채원이의 투자인 거죠. 투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소액으로 투자를 반복하면서 종잣돈을 꾸준히 불렸어요. 투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매 투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투자만 해서는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종잣돈을 모아 별림이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억 수익을 낸 서울 재개발 빌라 투자를 말씀드릴게요. 2억에 매수를 했고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끼고 매수했어요. 실투자금 1억 5천입니다. 분담금은 1억이었고 매수 당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는 6억이었어요. 미래의 확정 수익 3억을 기대하고 매수했습니다. 1년 후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올랐어요. 1억 5천을 투자해서 1억 5천의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입주 시에는 3억을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분담금 1억을 더해서 총 3억을 투자해서 3억의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바로 별림이의 투자입니다. 경매 투자만 할 때는 채원이와 같은 투자를 반복해서 4억이 27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고부터는 별림이의 투자 방법으로 27억이 150억으로 불어났어요.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제 삶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100번 가까이 임장을 하고 60번 이상 입찰을 하며 정말 바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들인 노력과 시간은 제 자산을 무럭무럭 키워주었고 이 투자 경험을 토대로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산이 늘어나자 그때부터 수익률보다 수익의 크기에 집중했고 경매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버는 채원이의 투자보다는 5억으로 5억 버는 별림이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능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내는 꿀팁을 드릴게요. 저는 부동산에 가면 엉뚱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장님, 여기 캐모마일 티 있어요? 뜬금없는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부동산 사장님으로 나뉠 수 있어요. 왜 부동산에서 캐모마일을 찾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는 표정을 짓는 분과 캐모마일 티는 없고 어머니가 주신 매실액이 있는데 매실차 한번 마셔보실래요? 여름엔 시원한 매실차가 더 좋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캐모마일 티를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동산 사장님의 친절도나 전문성이에요. 제가 친절한 응대를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친절한 사람은 매도자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인 거죠. 이런 분들은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몇천 군데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가보면서 이제는 부동산 사장님의 대응 하나만 봐도 어떤 공인중개사인지 알 수 있어요. 시원한 매실차를 타주신 그 사장님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 여러 건 계약을 했습니다. 상계동에 20대 중후반의 워킹맘 부동산 사장님이 있어요. 어느 날 저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잠깐만 다녀올게요 하고 일어나서 할머니 미용실에 모셔다 드려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부동산 주인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미용실 가실 때마다 모셔다 드린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나중에 집을 팔 때 누구한테 매물을 내놓을까요? 당연히 미용실 갈 때마다 데려다주는 이 고마운 공인중개사에게 내놓을 겁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이런 부동산 사장님에게는 좋은 매물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저의 첫 번째 재개발 투자 물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재개발 구역에 있었던 이 빌라는 인근에 인천지방법원과 큰 공원이 있었어요. 2018년 6월 관리처분 인가 이후인데도 비교적 프리미엄이 저렴한 물건을 찾아 투자했습니다. 매매가는 8,700만원, 감정평가액은 6,200만원이었어요.
이사비 500만원도 매수인인 제가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매매가를 500만원 낮추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주비 대출로 감정평가액의 60% 3,720만원을 대출받았어요. 초기 투자금은 4,500만원이었습니다. 5구제곱미터를 신청할 물건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2억 6천이었어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참고했을 때 예상 시세는 3억 7,500만원으로 예상 기대 수익은 9천만원이었어요. 관리처분 인가 이유라 안전한 투자였고 임차인이 이미 이사간 상태였기 때문에 집의 구조나 상태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차인도 없어서 임차인 관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입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년 6개월 뒤 일반 분양 시기에 매도했는데 4,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보았습니다. 단기간에 100% 수익률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된 상태, 즉 리스크가 대부분 사라진 시기에 투자해도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요. 4,500만원으로 4,500만원 수익을 얻는 채원이의 투자 방법이죠. 별림이의 투자 사례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매가 16억 2천, 2019년 9월에 계약을 했어요. 11월 잔금, 면적 대지 57평, 연면적 84평 상가주택, 지하 5세대, 1층 어린이집 운영, 2층 주인세대, 조합원 분양 신청 84제곱미터 플러스 4구제곱미터, 2개 신청 1+1 매물입니다. 입주시 예상 가격은 84제곱미터 22억, 4구제곱미터 15억. 이곳은 문정동 136 재건축 구역이고 이주비 대출로 감정평가액의 60% 8억 4천만원을 대출받아서 초기 투자금 7억 원대로 강남 3구의 신축 아파트 2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아서 분담금이 없었어요. 즉 매매가가 총 투자금이었습니다. 또한 금매라 프리미엄이 저렴했어요. 84제곱미터 하나를 신청한 매물도 프리미엄이 3억이었는데 1+1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2억 2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정동 136 재건축 구역은 2021년 11월에 착공했고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수익 분석을 해보면 입주시 예상 가격은 84제곱미터 22억, 4구제곱미터 15억, 합계 37억입니다. 대출 8억 4천만원에 실투자금 7억 8천만원으로 16억 2천만원을 빼고 예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액 1억 5천을 빼면 예상 수익은 19억 3천만원입니다. 7억 8천만원으로 19억 3천, 수익률 250%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150억을 벌고 퇴사했습니다. 순자산 4억으로 10년 만에 150억을 만들었다고 하면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손실도 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인지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재개발 투자는 오래 걸리고 어렵고 위험하고 투자금도 많이 드는 줄만 알았는데 모든 것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위험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뭡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지지부진하여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게 되거나 예상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와서 분담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리스크는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죠. 입주권이 안 나오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매수하는 거예요. 2023년 기준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곳은 10억 이상, 흑성 뉴타운은 8억 이상 초기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으로 눈을 돌리면 상계 뉴타운이나 장위 뉴타운 등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서울을 벗어나서 파주, 덕소, 인천 등으로 지역을 확장하면 1억대나 그 이하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4천만원으로 인천 재개발 물건을 투자해 4천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만드는 채원이의 투자와 1억으로 1억 버는 별림이의 투자를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수익률이 좋은 채원이의 투자는 좀 짜잘하고 덩치가 큰 별림의 투자는 돈 굴리는 파이는 큰데 수익률이 아쉽습니다. 그럼 1억으로 10억 버는 채원이와 별림이의 투자를 합쳐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처음부터 별림이의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채원이의 투자부터 하면서 경험을 쌓고 투자금을 모아서 별림의 투자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억으로 10억 버는 체험별림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체험별림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투자인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집에서만 계속 사는 사람도 없어요. 신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에서 좋은 커뮤니티를 누리면서 가족과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매입 방법도
일반 매매, 경공매, 청약, 재개발, 재건축 아주 다양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어떤 집을 사도 다 오르죠. 하지만 하락기나 정체기에는 오를 집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재건축 투자도 당연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큰 시세 상승을 맛볼 수 있고 하락기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하락하기도 해요. 초보 투자자든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든 소액 투자자든 투자금이 빵빵한 투자자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무기를 하루빨리 장착할수록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 책의 첫인상은 와 크고 두껍다입니다. 안에를 보시면 널찍널찍해서 이렇게 보면 투자 사례를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게 여백이 있어서 참 좋아요.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시고 평생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도 분양제도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금은 국평이 84제곱미터 33평인데 조선시대 때는 보통 몇 평에 살았을까요? 중산층 일반 서민 기준으로 85평. 굉장히 크게 살았습니다. 85평은 됐고 서울 40평대 아파트 자가로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성공한 인생이죠. 오늘은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이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일 먼저 댓글 달아주신 3분에게 얼리버드 당첨으로 책을 드리겠습니다. 선 댓글 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20대 때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었는데요. 학교에서 첫 수업은 미국의 역사였습니다. 인디언들 얘기부터 배웠어요. 일본어를 배우러 일본에 갔을 때도 처음 배우는 것은 일본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학문의 기본은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부동산의 역사는 왜 공부하지 않는 걸까요?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로 떠날 준비 되셨을까요? 그럼 출발! 조선시대나 지금 현재나 싱크로율 100%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살고 싶은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 땅을 소유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소유해서 안정적인 거주를 합니다. 더 나아가 실거주집 이외에 안전자산으로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임대인이 될 것인지 지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소장농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보통 몇 평의 집에서 살았을까요? 일반 서민 기준으로 85평에 살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주거하는 공간 이외에 마당까지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어찌됐든 조선시대 사람들은 서민이라도 국평이 85평이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신분 등급이 있었죠. 고위급 관료들, 정일품 이런 분들은 무려 1500평이나 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국평이 34평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100평, 200평, 펜트하우스에서 살잖아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 잘 사는 양반들이 살았던 한옥을 보려면 뭘 봐야 합니까? 흥선대원군의 사택이었던 운영궁이 있죠. 구독자분 중에 제 팬클럽 회장분 운영궁님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운영궁을 기준으로 조선시대 잘 사는 이 양반들은 보통 운영궁 정도는 살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청약제도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조선이 수도를 이전을 했잖아요. 살고 싶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를 내면 자기가 살고 싶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사면 대지 지분이 붙어있죠. 즉 집은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 그게 다 내 소유인 건데 조선시대는 땅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만 내 거였어요. 조선시대 토지 제도 중 과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토지는 국가의 것이고 백성들에게 함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였죠. 토지 소유권은 없었지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집을 사 모읍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집 자체를 넓게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서 내 명의, 부인 명의, 아들 명의, 딸 명의로 집을 사들이고 그걸 붙여서 큰 대궐 같은 집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인테리어도 있었어요. 지붕을 어떻게 꾸미느냐, 문을 어떻게 멋있게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관심사였습니다. 재건축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민가를 헐고 절을 짓는다든지, 양반들이 서민의 집을 사들여 대지를 확보해서 큰 땅에 집을 짓는다든지, 왕의 자식들,
대군이나 옹주가 출가를 할 때는 민가를 헐고 큰 집을 왕이 직접 지어주기도 했어요. 한양에 집 지을 땅은 부족하고 집은 지어야겠고, 그래서 서민들을 내쫓고 거기에 재건축을 해서 그렇게 왕자와 공주에게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어명이라 어쩔 수 없었겠죠. 조선시대에는 복덕방이 있었을까요? 복덕방도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등장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사를 곽회, 집주름이라고 불렸어요. 아무래도 이동이 많아지면서 집을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한양으로 몰리게 되면서 한양은 인구가 1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됐어요. 복덕방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집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집을 찾는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주택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집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집이 되는 개념이라 무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국가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노비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역시 노비의 주인의 것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노비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양반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기본적인 행복의 개념은 지금과 비슷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투자를 해야 했어요. 태계 이항이 남긴 글을 보면 사대부라 함은 자기 경제는 경영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산 정약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뽕밭을 사야 한다라고 했어요. 뽕밭이 돈이 된다고 아들들한테 그랬습니다. 현재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려면 12년 이상을 꾸준히 모아야 살 수 있습니다. 2023년 PIR이 12.7이죠. PIR이 뭡니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PIR이라고 하는데요. 집값이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IR이 12 이상이면 집값이 비싸고 PIR이 12 이하면 집값이 싸다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사실 이 PIR 지표가 조작이 아주 쉬워요. 아파트만 해당하느냐,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또 바뀝니다. 가구 소득도 1분위, 2분위, 3분위 등 취사 선택에 따라 수치가 엄청 바뀌어요. 2017년에는 PIR이 8.8이었는데 2022년 14.8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PIR은 12.7입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면 12년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도 우리는 어떻게든 서울에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듯 조선시대 사람들도 어떻게든 한양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한양 집값은 서울 집값 못지않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한양에서 살게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조선인 중에는 다산 정약용이 있어요. 항상 검소할 것을 강조했던 정약용이 어떻게든 자식을 한양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믿지 못하시겠죠.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아직은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하고 있다만 앞으로의 계획인즉 한양에서 심리 안에 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산 정약용은 어째서 한양에서 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조선은 중국에 비해 문명이 뒤처져서 한양에서 몇십 리만 멀어져도 완전히 원시사회였습니다. 일단 왕을 포함해 대부분의 관료들이 한양에서 살기 때문에 조선의 인프라는 한양에 몰려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없었죠. 지방에서 한양의 소식을 들으려면 짧아도 며칠, 길면 한 달 이상 걸려야 했습니다. 어명 정도는 되어야 전령이 밤새도록 쉬지 않고 말을 타고 달려가 전달이 가능했어요. 그러니 출세를 하기 위해선 한양 근처에 살면서 조정이 돌아가는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양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집은 부족하니 당연히 한양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던 거죠. 조선왕조실록 중종 28년 7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면포 10동값,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PIR은 100이었어요. 서민 기준 100년치 생활비를 모아야 한양에 괜찮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거죠. 15세기 중반에는 일반적인 수준의 집값이 면포 약 355에서 603필 정도였습니다. 16세기 중반경에는 최소 수천 필에서 최대 15,000필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물론 면포의 가격이나 물가 등을 고려해야겠으나 100년 만에 10배 이상 뛰어오른 겁니다. 이러한 폭등의 배경에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 있었어요. 정조의 일기장인 일성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방 10칸짜리 집을 빼앗아 방 한 칸을 3등분해서 방 30칸을 만든 다음에 이 작은 방들을 사람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지금의 고시원 같은 느낌인 거죠. 고시원의 기본 메커니즘이 뭡니까? 월세 200만원짜리 상가를 임대해서 방 10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방 한 개에 40만원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럼 월세가 400만 원이 들어오죠. 임대료 200만 원을 내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만드는 게 이 고시원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아무튼 이 쪽방 비즈니스로 재미를 본 사람의 이름은 윤태현으로, 그는 당시 임금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어영청이라는 기관의 대장이었습니다. 한양 집값이 이리도 비싸다 보니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지방에 살면서 죽어라 공부해서 마침내 과거에 합격을 한 이 초임 관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돈 없는 초임 관료들은 주로 허름한 집을 임대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힘든 사람들은 출퇴근 거리가 걸어서 1시간이나 되는 먼 지역에 세를 얻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한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쪽방이라도 세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서울 사람들은 크게 사대문안 주민과 성박, 성저 심리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정약용은 힘들게 한양으로 온 자녀들에게 한양으로 들어온 이상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서울 사대문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서울에서 비벼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입니까? 한번 밀려서 나가면 다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고위 관료들이라고 한양에 반듯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위 관료가 돼도 새빵살이를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000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퇴계 이황도 새빵살이를 했어요. 그는 정산품직인 성균관 대사성,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의 자리를 올랐어도 새빵살이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방에 거대한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때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엄청 심했던 거죠. 지금도 지방 아파트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강남 아파트 한 개를 못 삽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집의 가격은 올라야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한 부동산 불평등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할 것입니다. 결국엔 만국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되겠죠.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고안되었는데요. 그중 조선의 건국자들이 모델로 삼았던 건 주희의 정전제입니다. 땅을 우물 정자 모양으로 구등분한 뒤 8가구가 가운데 땅을 공동 경작하여 생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땅은 각각 경작하여 자신들의 소득으로 삼는 형태입니다. 즉 땅을 고르게 분배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제도인 거죠. 조선의 건국자들은 정전제를 모델로 삼아서 드라마틱한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수백 년간 누적된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검문세가의 모든 토지 문서를 모아 강제로 불태워버렸어요. 그 불길이 3일이 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 이후에 토지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취득세를 중과하고 보유세를 과하게 때리고 양도세 역시 완전 도둑놈이네 정도로 과세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뺏어가지 않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네. 정전제와 유사하게 실제 투자에 조상의 지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NH투자증권은 주식계좌 수십 개를 뚝딱 하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9개의 계좌를 만들었다면 한 개의 계좌는 미리 양도세를 내는 용도의 계좌로 양도세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에 관한 리스크를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아무튼 대대로 서울에 살았으나 서울의 엄청난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도 광주로 떠밀려 가거나 반면에 땅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가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김씨네 양반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어서 평생 소장료를 내며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정자에서 배만 벅벅 긁고 있어도 돈이 쌓여서 숨 쉴 구멍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부동산을 독점하고 부동산 독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며 독점을 해체하기 위한 정치적 작업이 시도되었다가 다시 좌절되는 이런 도돌이표는 조선왕조 500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주택 정책은 대체로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도로 발전한 주택금융 시스템과 지속적인 주택 건설 및 분양을 통해서 자가 소유 비율을 높이는 해법으로 영미권에서 추구해오던 시스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절한 민간 임대 시장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공공임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높이는 해법으로 독일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시스템이죠. 2021년 기준 자가 보유율이 60.6%에 달하는 한국의 상황은 영미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60%에 이르는 자가 보유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거 불안 문제는 끊이질 않습니다. 무주택자는 집이 없거나 집에서 쫓겨날까봐 불안해하고, 유주택자는 집값과 금리 때문에 불안해하죠. 이제 종부세 납부 시기가 또 돌아왔는데요. 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해서 작년 종부세보다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 종부세는 공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또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일시적일 거야,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 번째 종부세입니다. 1억을 벌려면 참 힘든데 세금으로 1억 이상을 내고 있으니 참 암담합니다. 그나마 부동산이 오를 때는 상승분으로 낸다 생각했지만 떨어지는 상황에 역전세까지 맞으면서 수천만 원의 종부세는 이 부동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멘탈을 유리 멘탈로 바꾸고 있어요. 서울의 집값은 이미 18세기에 평범한 노동자가 돈을 모아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수준이었고 19세기에는 넘사벽이 되어버립니다. 1800년 조선 인부의 하루 품삯은 대략 이전으로 월급으로 치면 6냥입니다. 1년 내내 짠돌이짓 하면서 모아도 72냥인 거죠. 1804년 장통방 소재 가옥이 1040냥이었으니까 14년 동안 숨만 쉬고 살면서 돈을 모아야 서울에 그럴싸한 집을 장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죠. 1860년대 집값이 폭발적으로 떡상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서울의 땅값 상승이 압도적이었어요. 당시 경기도 광주, 지금의 하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일대의 토지거래 문서를 보면 1831년 박생원 댁의 노비 한금은 김성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900냥을 지불하고 논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노비 한금은 장심여라는 사람에게 3000냥을 받고 팝니다. 3배가 넘는 수익률이죠. 노비 한금의 이름으로 샀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박생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간 장심여라는 사람은 하남 지역의 땅을 영끌을 해서 싹쓸이를 합니다. 하지만 1897년 땅값이 폭락했고 노비 한금에게 3000냥을 주고 산 이 하남 땅을 손해를 보고 2200냥에 팔았어요. 완전 망한 거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같은 땅으로 누구는 3배로 튀겨 팔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피눈물이 납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살고 싶은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서울의 땅을 소유할 것인지 지주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소장농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도 많고 사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모두에게 집을 소유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 사는 분들에게는 그 방법을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험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떨어지고 오르는 경험을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투기꾼이라고 욕하던 자신이 어느새 투기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10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인구가 감소해도 서울의 인구는 늘 것이고 또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게 될 거예요. 다자녀 특공, 다자녀 특례 보금자리론, 기타 등등 혜택으로 인구 증가를 유도할 겁니다. 짜장면 값은 2만원이 될 거고 치킨 피자는 5만원을 찍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여전히 지금 가격일까요? 조선시대에도 같은 부동산으로 누구는 3배로 자산을 불리고 누구는 나락으로 갔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면서 이 흐름을 이해하고 상승장의 파도를 타는 것이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이 책은 조선시대의 부동산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투자 사례, 투자 방법이 있는 책들도 좋지만 이렇게 역사책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신청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속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으나 귀하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드리오니 소유자 및 임차인 점유자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 권리신고, 배당 같은 낯선 용어에 덜컥 겁부터 나죠. 근데 그때 저는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며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던 때였어요. 제가 전세로 거주하던 곳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지키고 분양가보다 4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20대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매각기일이 되었고 저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으로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과 집주인이 되었다는 기쁨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낙찰액의 80%는 입찰 전 은행과 대출 상담이 끝난 상황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금 지급 기일 통지를 받고 은행에 대출 서류를 작성하러 간 당일 은행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은행들도 대출이 다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시중은행 금리가 6%였는데 보험사는 8.9%였습니다. 높은 금리에 저는 이자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서 겪었던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실패의 이유는 무엇인지,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은 실수를 겪지 않고 부동산을 나에게 행복만 선물하는 친구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부동산 투자의 관점, 이 책을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투자할까도 중요하지만 언제 투자하지 않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는 여전히 현재 가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 즉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관심 없고 일관되게 가격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도 모르고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도 모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재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포인트 1. 미래의 가치를 보는 관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셋만 꼽으라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강남은 원래 과수원과 뽕밭으로 이루어진 허허 벌판이었어요. 정부는 강북에 밀집된 인구를 강남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다리도 놔주고 강북에 있던 모든 것을 강남으로 이전합니다. 사람들이 내려오게끔 관공서, 터미널, 백화점, 유흥주점 모든 것을 강남의 최우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강남으로 들어오게 정부는 온갖 혜택을 강남에 주면서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도시로 인구를 분산시키려 하지만 사람들은 서울을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사대문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강북의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풍문고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서울세종고등학교. 이 학교들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입 기준으로 배정받는 학교인 거예요. 우리 아이를 경기고등학교로 보내려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겁니다. 경기고등학교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학교 느낌으로 외관 자체가 너무 멋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8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대치동이 있는 거예요. 서울의 학원가 하면 노원구의 중계동, 강서구의 목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두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택지 개발의 모태가 되는 지역들이라는 점이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학교가 들어서고 학원이 생기면서 학군이 지역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민족성으로부터 출발하죠. 신사임당과 한석봉의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식을 위한 높은 교육열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폭등, 껑충, 혼란, 규제, 줄폐업, 눈물, 영끌 단어만 봐도 머리가 어질어질한데요. 이러한 뉴스들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각을 부동산의 가격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심리적으로 불안과 초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결과 가격이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집 장만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구나 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갔다는 기사를 보면 큰일이네, 이러다가 내가 산 아파트 본전도 못 뽑겠네 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등락에 우리의 마음은 사정없이 요동칩니다. 가격 등락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을 바라보기 바쁩니다. 또 그 가격은 매도, 매수 두 사람의 의사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도인은 많이 받고 싶고 매수인은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은 90억에 달하는 계약건을 위해 매도자를 만나 이미 합의가 된 상태였지만 계약당일 10억을 더 올려줘야 계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싸게 내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주변 토지들보다 자기 토지의 위치가 더 좋으니까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막상 산다니까 싸게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도장 찍기 딱
2시간 전에 계약이 불발된 적도 있었어요. 역시 매도자가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다며 갑자기 5억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판에서는 5억, 10억이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계약은 파기되었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처음 가격에 팔고 싶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받고 싶은 욕심은 생기고 원하는 가격에는 매수자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저는 계약 시점의 가격보다 5억을 낮게 불렀습니다. 당연히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막대한 금액이 오고 가는 계약에서는 매도, 매수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사업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기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인트 2. 부동산 가격. 경북 문경시는 상주시 다음으로 전국시 단위 지역 중에서 소멸 위험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노후화가 극심한 도시입니다. 만약 현재의 노후화가 예상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20여 년 뒤에는 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인구 7만 명에 불과한 소멸하고 있는 소도시 문경의 한 카페에 도시 인구보다도 많은 8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화수원이라는 고택은 관리를 하지 않아 20년 넘게 폐가로 방치돼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도 마을을 방문한 이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흉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0년대생 청년 5명이 화수원이란 20년 동안 방치된 폐가를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시켰어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카페 하나가 소멸 예정 도시인 문경시로 전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호기심으로 소비자를 자극했어요.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인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자연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젊은 층에게 전통 한옥 체험은 정말 매력적인 거죠.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도심 아파트의 등락에 목매고 있을 때 이 누군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값싼 비도심의 부동산을 상업화시켜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니덴자카는 일본 교토 히가시야마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900년 전 일본 풍경을 그대로 보존한 전통 가옥과 상점이 들어선 거리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일본 고택을 개조해서 만든 스타벅스입니다. 다다미 방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일본 교토의 스타벅스는 교토에서도 가장 핫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가보고 싶죠? 우리나라도 한옥 스타벅스를 만들면 외국인들은 무조건 오게 되는 거예요. 골목 식당 하면 2018년부터 4년 동안 전국에 망해가는 식당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떠오릅니다.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는 단순히 외식업 사업가를 넘어 탁월한 부동산 상권 분석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공간에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마법을 부리죠. 실제로 음식이라는 콘텐츠로 망해가는 식당을 되살리는 것을 뛰어넘어 식당이 위치한 죽어가는 상권까지 되살리는 기적을 여러 번 보여준 바 있어요.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낙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보이면서 재개장 뒤 하루 1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죽어가는 상권을 되살린다는 목표를 초과해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수동은 어떤가요? 성수동은 기본적으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60에서 70년대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다세대 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섰어요. 그 결과 성수동 건축물의 30%가 붉은 벽돌로 지은 건축물입니다. 90년대 이후로 물류창고로 쓰이던 대림창고를 다녀왔었는데 외국인도 정말 많았어요. 대한민국의 카페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커피 전문점은 9463개입니다. 미간을 해치던 낡은 벽돌이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활용되며 MZ세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끌어들였던 거예요. 서울시는 성수동을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명명하면서 미간을 해치는 낡은 건축물이 특화된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되살리듯이 쇠퇴한 골목, 쇠퇴한 상권이라고 무조건 등을 돌리지 말고 되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수동처럼 소비자들이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가는 핫플이 있다면 그곳을 직접 가보고 어떤 점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동산 투자자의 자세인 거죠. 어떤 걸 투자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투자하지 않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는 여전히 현재 가격만 바라보고 있어요.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 즉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일관되게 가격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왜 상승하는지, 가격이 왜 하락하는지 몰라요.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하는 투자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알려준 말인데요. 목표를 크게 갖는 것 자체로 이미 그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정말 듣고 소름 돋았어요. 이런 호치케스가 있어요. 이걸 한 명한테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와이프나 엄마, 형한테 팔겠죠. 10명한테 팔아야 한다면 친구들, 지인들을 찾아가겠죠. 근데 100명부터는 갈린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팔겠지만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돗자리를 깔고 팔겠죠. 근데 이거를 10,000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을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순간 아마존을 배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아마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표의 크기가 내 방법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하는 지인들 다들 계시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친구, 지인 다 계약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만두죠. 처음부터 목표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최근 제가 6개월 이상 공실로 안 빠지는 빌라를 뺐습니다. 부동산 한 군데에 집을 내놓을 거면 그냥 제일 가까운 부동산에 직접 가면 되죠. 그럼 10군데에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10군데 정도는 뭐 직접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0군데라면 어떨까요? 300군데 이상은 온라인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님들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단체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디테일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링크를 더보기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전세 빨리 빼는 방법과 함께 부동산 300군데에 10분 만에 물건 내놓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포인트 3. 목표를 정하고 세분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빠질 때가 있어요. 6개월 이상 공실로 안 빠집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좀 더 노출을 해야 하루라도 빨리 빠지는 거예요. 해당 지역 맘카페, 당근,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피터팬의 좋은 부동산 구하기로 공실인 빌라를 올리자마자 한 달 만에 뺐습니다. 빨리 빼지 못하면 이 추운 겨울을 공실로 보낼 거고 보일러 다 터지고 수도 계량기 동파되고 고생하게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빼는 걸 목표로 잡았더니 그 목표에 맞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 목표는 어떻습니까? 100억 건물주입니다. 100억 건물주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맞게 움직이게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세분화해서 실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 별님이었습니다.